남돈남, 남 돈 벌어주는 남자 이런 별명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평생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세 다시 창업한 거죠. 네. 블록체인도 일종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도 OS가 필요하다. 그래서 블록체인 OS라는 흥미로운 게 내가 한 2년 전부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를 막 실험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보시니까 증권 시장에 잘 맞습니까?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화폐가 수익을 내기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네. 좋아요. 땅이 규제를 하는 거는 그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이죠.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가상자산화 및 퍼블릭화, 네. 대중화. 네, 대중. 예, 박 대표님 별명은 남돈남, 남 돈 벌어주는 남자 이런 별명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뭐 돈을 쫓아서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굳이 뭐 남들한테 돈을 벌어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 수익을 더 내주기 위해서 뭐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그래갖고 이제 선물 거래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을 줬죠. 그러죠. 네. 그리고 덕분에 저도 이제 뭐 좋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헤지펀드 사업을 하다가 그 지식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팍스넷이라는 성과가 생긴 거죠. 그렇죠. 우연하게 네네. 남들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큰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팍스넷을 열었더니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도 벌고 합리적인 이제 투자하는 문화가 이제 정착하는데 제가 조그맣게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근데 솔직히 내가 평생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이거 참 놀라운 많이 일이죠. 놀라우실 텐데 왜냐면 나는 직접 투자를 거의 안 하셨어요. 네. 뭐 소수의 벤처 투자는 좀 했지만 그 상장 주식은 내가 거의 안 했어요. 나는 어떤 그 원리를 찾아내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뭐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창업해 갖고 내가 직접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 뭐 잘 모르는 거 내가 올라갈지 모를지 미리 예단할 수 없잖아요. 성격이 잘 안 맞아 갖고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디지털 플랫폼이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내가 강연도 그걸 많이 했죠. 어쨌든 그런 강연도 뭐 도움이 됐을 거예요. 내가 2000년대 초반에도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꾸준히 했거든. 네, 그렇게 됐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람들은 내가 이 어떤 금융의 미래, 세상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으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암호화폐 이제 사업도 뛰어들어갔고 블록체인 쪽에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ICO하고 사람들이 뭐 그때는 거의 불모지였잖아요. 지금 800만이 왔는데 물론 뭐 내가 이제 일종의 처음에 약간 촉발하는 역할만 했지 뭐 주요한 역할했다고 뭐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초기에 강연도 엄청나게 다니고 비트코인도 엄청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 뚫어진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 남돈남 남에게 돈을 벌어주는 남자 뭐 남 돈 벌어주는 남자 이런 이제 별명이 뭐 붙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파퓰러한 건 아니고 네네네. 소수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록체인 OS 과연 그 블록체인이라는 세계를 어떻게 60세, 61세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2012년부터는 이제 사업은 관두고 이제 사회 봉사하는 일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정치경제학 내 책도 썼고 혹시나라 한국경제. 네, 그러다가 거기에서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세상이 민주적으로 발전하려면 약간 직접 민주제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제 강연 많이 다니면서 내 특기는 디지털 플랫폼이니까 정치와 민주주의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거번테크라는 회사를 세워요. 네네. 거버넌스, 그 집단 의사결정. 네네.
그래갖고 정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어떤 그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내가 한번 플랫폼을 구상해보고 뭐 이런 걸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연히 그 후배가 연락이 왔어.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디지털 민주주의 하면 좋은 기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재밌네. 내가 찾던 기술이 그 정치와 어떤 민주주의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하는 거였는데 투명하게, 투명하고 그다음에 아주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항건하게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네네.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지. 만나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이 내가 생각하는데 맞아요. 블록체인의 특징이 탈중앙화, 즉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개방화, 그다음에 조작이 불가능한 뭐 이런 개념이 있고, 그것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또 뭐 돈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했더니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0세 다시 창업한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지분 50%, 그 최영관, 최혜준, 그다음에 홍성호라는 친구가 이제 50% 해갖고 만든 게 11월 달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50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50. 그렇죠. 그래갖고 네네. 그게 이제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로 이제 창업을 했고, 그게 2015년 11월이니까 내가 딱 환갑 때예요. 네. 환갑 때 창업을 한 거지. 네. 그때 내가 이제 블록체인 OS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름이 재밌잖아요.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운영 오퍼레이팅 체계. 시스템. 네네. 그러니까 PC 시대에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MS-DOS가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든 거잖아요. 네네. 윈도우즈는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있듯이, 혹은 이제 익스플로러. 네. 애플의 iOS가 있고. 그렇죠. 네네. 블록체인도 일종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도 OS가 필요하다. 그래서 블록체인 OS라는 네. 그래서 사명을 아주 뭐 어마하게 잘 멋있게 만들었죠. 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BOS, 보스코인이 네. 된 거죠. 네네.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을 좀 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지금 하실까요? 그래요. 내가 이제 그 2015년부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 뛰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민주주의 플랫폼, 정당 플랫폼도 만들었고, 암호화폐 이제 그 ICO도 했고, 그 외에도 계속 공부를 해요. 왜냐면 암호화폐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네네. 이 소프트웨어가 또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면 바로 카피해서 조금 더 좋은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암호화폐를 하나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준비도 착실히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 그때 이제 코스모스, 테조스하고 거의 동급으로 됐다가 네, 보스코인 ICO는 뭐 약간 흐지부지 되고, 지금도 뭐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보스 아고라에서. 네네네. 재단도 아직 살아 있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내 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 뭐 10대에는 쉽지 않지만 뭐 20, 30대 암호화폐, 뭐 조 단위 혹은 수십조 단위의 그 암호화폐를 내가 기어이 개발해 갖고 내 어떤 임무를 완수하겠다. 저 꿈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것도 내 평생의 꿈인 그 헤지펀드 사업. 알고리즘을 통한. 알고리즘 네. 헤지펀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가 나와갖고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3, 4년 됐잖아요. 네. AI로. 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알고리즘을 가지고 투자를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저는 그걸 이제 90년대 초반, 92년부터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헤지펀드 사업도 해봤고, 박스net 끝나고 또 해봤는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내가 한 2년 전부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를 막 실험을 해봤어요. 실전 투자도 해보고. 근데 알고리즘은 내가 옛날에 배운 거 그대로야. 90년대 했던 거, 2000년대 했던 거.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움직임은 비슷하거든요. 뭐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뭐 암호화폐나 이렇게 차트 보면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실. 적용을 해보시니까 증권 시장에 잘 맞습니까?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잘 가상화폐가 맞습니까? 수익을 내기 훨씬 좋아요. 아 훨씬 좋아요. 훨씬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스타일이 가격이 오르려, 그러니까 펀드 투자하면 주식 투자하면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뭐 올라갈 때 좋지만 내려올 때 막 50%막 70%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스타일을 원래 싫어해. 헤지 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일 가급적 매일 조금씩 돈 벌어갖고 1년에 뭐 10% 20% 30% 수익 내는 게 기본이거든요. 원래 사모펀드도 그런 거고. 네.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자는 게 나는 그런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좀 나쁘면 떨어지고 거기 스트레스 견디는 게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헤지펀드를 이제 추구했는데 헤지펀드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서 그 엑짓이 쉬우니까 빨리 네, 엑짓할 빨리 수 나올 있을 수 때 유동성도 있으니까. 있고 네네. 꾸준히 이익 내는 거 그게 내 꿈이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네네.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은 네네. 뭐 1년에 뭐 수십 조를 운영하면서 매년 30-40% 이익을 내잖아요. 네네. 그게 나의 어떤 벤치마크였거든. 네네. 뉴욕에 있을 때부터. 네네. 근데 내가 그걸 이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암호화폐를 해보니까 이게 차익 거래. 이거 주로 차익 거래를 해야 돼요. 네.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선물로 딱 해칭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면 선물에서 똑같이 이익을 내기 때문에 해칭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상관없이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익만 내면 돼. 그 꾸준히 이익 내려면 차익 거래를 해야 돼요.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물과 선물 사이, 그다음에 뭐 또 그 디파이 같은 거, 또 일종의 아비트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와 거래소 사이의 그 가격 차이. 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큰 거래소만 해도 수십 개가 있잖아요. 바이낸스도 네. 있고 뭐 여기 뭐 업비트, 빗썸 있고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거래소는 비싼데 이 거래소는 싼 때가 있어. 네.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패닉 셀링하거나 패닉 바잉을 하면 그거를 근데 인간이 못 찾아내요. 그걸 컴퓨터가 그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가 가격이 튀면 팔고. 근데 동시에 팔면은 우리가 숏 포지션이 생기니까 그 포지션이 익스포즈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또 거의 동시에 사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는 넷 포지션 항상 제로를 유지해. 그래야만 가격 등락에 우리 영향을 안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리스크가 훨씬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그 가격 차이가 툭툭 튀는 거를 잡아내는 알고리즘. 그건 이제 원리적으로는 간단한데 실제로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서로 누가 잡아먹느냐 이제 컴퓨터 게임이거든. 네.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 디파이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좀 더 써갖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선물과 현물 사이의 알고리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에다가 방향성을 맞추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도 있고 이런 거를 섞어갖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꾸준히 들어오면 별로 없이 꾸준히 이익 낼 수 있는 게 되는데 옛날에도 내가 이런 거 똑같은 걸 했지만 미국에서 내 S&P 선물할 때는 거래소 하나잖아. 네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 종류도 워낙 많고 거래소도 워낙 많고 또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뭐 한 30% 50%까지 나더라고. 연간. 연간. 네. 연간. 그리고 꾸준히 이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법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암호화폐 이 헤지펀드 투자의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는 가격 변동과 상관없다. 이걸 프라이스 뉴트럴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걸 플러스 알파라고 그래요. 네. 그 프라이스 뉴트럴 플러스 알파 전략의 가상화폐에만 투자하는 헤지펀드예요. 우리가 네. 하는 게. 가상자산 전용 헤지 펀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헤지펀드라는 말에 이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꿈의 펀드는 규모가 예를 들면 뭐 50억, 100억에서는 이익이 나지만 1000억 넘어가면 이익 안 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운영 자체가 안 되거나. 그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커지면 수익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가 커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주로 개발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규모가 커져도.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커. 네. 너무나 커졌어. 네, 네. 업비트만 15조가 오래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증권 거래보다 더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이 5%도 안 돼요. 네. 그럼 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금을 굴릴 수가 있어.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일종의 스케일러빌리티잖아요. 네. 확장 가능성. 확장성. 네. 1조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면 좋잖아. 네, 네. 그다음에 뭐 20, 30% 수익 내면 대단한 거죠. 아유, 엄청난 거죠.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한데 네, 네. 옛날에 불가능했는데 이젠 되더라고. 네. 옛날엔 내가 내공도 있는 거고 네, 네. 그걸 그렇죠. 뭐 몇십 년 연구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전략은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네. 뭐 2, 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시스템은 알고리즘이 작동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시스테믹하게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 개발할 때도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걸 하는데 이것도 꾸준히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돼요. 그 팀이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근데 약간 규제도 약간 새로운 인더스트리니까 규제도 좀 복잡해요. 네. 지금 뭐 대선 후보 중에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런 그 법률을 좀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많죠.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내년부터 무조건 20% 과세하겠다. 과세하겠다. 네. 근데 이재명 네네. 후보나 여야 뭐 당들은 다좀 안 된다 안 된다. 미루자. 네. 미루자. 왜냐면 증권 과세랑 맞추자. 네. 800만 명이 반대하는 걸 어떻게 대선 국민에서 하냐고. 네. 네. 800만 명이 다 20대 30대인데. 제정신이면 미뤄야죠. 네. 제정신이면. 그러니까 못할 거예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 첨단 산업이고 규제라면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똘똘한 애들은 내년에 20% 과세한다? 아 그럼 왜 한국에서 거래해? 그냥 바이낸스하고 뭐 딴 데 가서 거래하다가 필요한 돈만 조금씩 갖고 와서 여기서 환전해서 쓰면 끝나지. 응? 돈은 거기서 굴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인더스트리가 죽는 거죠. 거래소도 죽고 인재들도 육성하기 힘들고 그러면 암호화폐 기술도 줄어들고 블록체인 기술도 안 일어나잖아요. 마치 중국이 규제하니까 중국인들이 빠져나와서 딴 데 가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몸만 중국에 있을 뿐이지. 그렇죠. 네. 적당히 규제를 하는 거는 그 암호화폐 산업에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정해 주는구나. 그동안은 야, 정부가 저거 사기라는 거 아니야? 저거 대제 가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던 사람도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허가해 준 거래소니까 나 해야 돼, 해도 돼. 옛날에는 공무원들은 암호화폐 투자해놓고 안 한 것처럼 거짓말했거든. 그렇죠. 암호화폐 투자하면 너 정부 방침에 거부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정부가 허가해 줬잖아. 이제 거래도 되는 거죠. 그 적당한 규제는 필요해요. 네, 실제로 지금 금융감독원, 금융위 고위 간부들이 그 주요 거래소의 임원으로 주주이기도 하고. 주주이기도 하고. 네. 현재 이제 그 하시는 그 사업에 향후 지금 뭐 출시 계획 같은 건 언제쯤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저축예금인데 이자율을 5 내지 10% 주는 저축예금을 해보자. 네. 2%도 대박인데 네네. 5 내지 10%를 어떻게 주냐. 전 세계에서 예금이 울리겠네요. 만약에 그게 출시되면. 그걸 이제 간단하게 앱에서 네네. 다운로드하면은 내가 은행 계좌 개설할 수 있고. 네네. 근데 일단은 추계는 암호화폐로. 네네. 그 간단하죠. 앱으로 깔면 5분 안에 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달러를 예를 들면 10,000달러 넣으면 이자가 초 단위로 계속 고정금리로 들어와. 초 단위로요. 네. 고정금리 쫙 보이지 이렇게. 네네. 만약에 그거는 일종의 은행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법정화폐가 아니라 이제 그 암호화폐인데 그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하고 똑같아. 똑같아요. 네. 근데 막 10% 이자가 계속 들어와. 재밌잖아 이거. 그럼 뭐터로 상가 투자하냐고. 여기다 투자하지. 뭐또 아파트 투자하냐고 오르락내리락. 언제든지 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크레딧 카드로 연결해 갖고 언제든지 뭐 편의점 가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상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케팅도 전 세계 앱으로 깔아.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중국에 다 깔아. 그럼 덱스 디파이랑 경쟁하시게 되는 건가요? 좀 다르죠. 걔네들은 고정금리가 없어. 항상 그렇죠. 변동금리고. 네, 변동이죠. 네. 그리고 막 망하는 수도 있고 뭐 없어지는 수도 있는데
아 덱스티파이도 망하기도 합니까? 그럼요, 많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항상 어딘가 구멍이 있어갖고 언제 해킹 나갈지 몰라요. 그거 참 위험할 수도 완벽한 건 있는군요. 없어. 네, 뭐 네. 컴퓨터 시스템인데 네. 코딩이라는 게 완벽한 게 어딨냐고. 그리고 구멍을 또 해커들은 또 잘 찾아내갖고 네. 또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아니 어떻게 5 내지 10% 고정금리를 줄 수 있냐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막 조 단위로 막 몇천억 단위로 운영을 해서 20% 이상 헤지펀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가능하잖아. 그러면 가능하죠. 네. 20% 수익을 내서 10% 주면 되잖아. 네. 그럼 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일종의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근데 저축은행이죠. 투자은행인데요, 제가 보기엔. 투자은행이지.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저축해 놓으면 근데 이 대출은 안 하고 예금만 받고 예금만 예금에 받고. 대한 일종의 펀드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새로운 거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이게 각국의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지갑 라이선스 있거든요. 네, 네. 수탁 라이선스. 네, 네, 있죠. 그럼 신뢰도가 좀 올라가잖아. 사람들이 야, 그거 너 어떻게 믿어? 은행도 못 믿어서 정부에서 보험으로 은행 보험공사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게 있으니까 예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보장해?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요. 저기 유럽에는 이머니 라이선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미국도 비슷한 게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라이선스를 받으면 일단 암호화폐를 보관해 갖고 돈 조금씩 불려주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을 받았을 때 20, 30%의 수익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시스템만 완벽하게 이렇게 잘 오가나이즈 하면 10%짜리 예금을 전 세계에다가 받아갖고 배당해주는 그런 완전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너무 커질까 봐 걱정이에요. 결국 그 가상자산 운용 그 헤지펀드와 지금 말씀하신 그 은행 그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연대입니다. 네네. 이게 운영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예대 마진에 의한 것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 가상자산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그렇죠. 것이군요. 일종의 펀드하고 비슷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헤지 펀드의 가상자산화 및 퍼블릭화, 네. 대중화. 예, 대중.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정부 규제들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또 추진하는 게 유럽의 몇 개 나라에서는 은행 라이선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은행 라이선스가 까다롭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은행 라이선스를 받으면 법정화폐를 다룰 수 있어요. 달러, 유로화 뭐 이런 거를 법정화폐까지 다루면 대박이지. 법정화폐 뭐 이자를 7% 준다. 그 외국인한테도 라이센스를 줍니까? 아니 법인을 만들면 되니까. 아, 법인에 뭐 법인. 외국인들 네네, 넣고 그렇죠. 변호사 예, 넣고 그렇죠. 변호사한테 뭐 돈 주면 다 네네. 해줘. 그렇죠. 하긴 법에 있으니까. 법인이야 국적이 지금 따로 없으니까. 또 그게 해주는 나라가 아일랜드, 네, 네. 몰타, 뭐 에스토니아,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 다 해준다고. 아, 네, 네, 스위스도 해줄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네, 네. 그러면 완전 새로운 개념의 은행과 펀드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가 대박 산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오래 했어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고 언제 런칭하십니까? 뭐 몇 달 안에 론칭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재밌지. 예, 예. 그저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남돈남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거 진짜 남돈남이네요. 예, 부디 꼭 그 잘 그 성공하시기 바라고. 내가 평생에 그 예. 예, 드림 프로젝트니까. 예, 드림을 이루시는 드림 프로젝트. 네네, 예, 꿈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